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한 분 더 모셨는데 22년도에 거의 유일하게 열심히 보신 드라마라고 네, 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모셨습니다. 네. 마음껏 하세요.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네, 우리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제주도 방언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났던 드라마가 없었죠? 그거 만지지 맙소. 아이 갑소. 나 안 팔아 마시. 그리고 막 자막으로 나왔잖아. 막 예, 말이. 예, 막 거의 무슨 외국어 번역하듯이 막 나왔었는데 전 제일 신기했던 게 그 무사? 그 말 있잖아요. 무사 무사. 이렇게 예, 그래서 무사. 무사 그러는데 막 무사, 무효 무사무율 막 이런 처음에 그건 줄 알았더니 되게 쓰임새가 다양하더라고요. 예. 거시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무사의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쓰여서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 중에 제주도 며느리 있잖아요, 여기? 예. 우리 그 네, 제주도, 제주도 며느리 22년 차 김희선입니다. 좀 알아들으셨나요? 그게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 제주도 완전 토박이들이셔서 가족이 모여서 만약에 작정하고 얘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하시면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예요, 제주도 방언이? 영어는 그래도 주워듣기라든지 제주도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막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결혼하고 왔다니까 육지에서 며느리 왔다고 육지에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그쵸. 육지 갔다 예. 온다. 육지에서 며느리 왔다. 그리고 욕할 때는 이제 육지 것들이 다 그렇다. 이러면서 육지 것이라는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농담으로 육지 것이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전혀 못 알아듣는 거라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우리 어머님이 싱크대에서 뭐를 이렇게 하시다가 희선아 이거 이렇게 영영할 거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영영? 여러분 영영할 거 가져와라 무슨 말이게요? 저을 거. 영영할 거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차, 3년 차, 뭐 영영이 뭘까? 우리 어머님이 하던 외계어 같은 말이 뭐였을까? 그게 저한테는 오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 말이었어요, 맞아, 사실은. 맞아. 근데 내 기억엔 그게 제주 사투리처럼 들린 거야. 아, 받칠 오봉을 거? 가져와야겠다, 쟁반. 그래갖고 내가 오봉을 들고 막 뛰어갔다. 나 뺏고 다른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야. 그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뭘 갖고 와야 돼? 영영할 거 가져오라게. 영영할 거. 그래갖고 나중에 제주도 지인한테 너무 뭐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영영할 거 가져. 그럴 때는 영영할 걸 가져와야지. 그게 거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할 거 가져오라니까 정확한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낼 걸 가져와라도 되고 봉지를 가져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거 할 이렇게 거? 거시기 할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영영할 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영영하지 마수다. 뭐 이렇게 영영할 거는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말이어서 저를 그러니까 이렇게 골려 먹으신 전라도 거시기와 골려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머리를 써갖고 이거 뭐 이렇게 횟수까 뭐 이렇게 횟수다 뭐 이러면 우리 어머니 웃으다. 그거 어른한테 하는 말 아니다. 지금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특이했어요. 고두심이 드라마에서. 하는 말이 완벽 제주 사투리래요. 맞아. 고두심이 제주 제주도군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왜 원래 아빠 엄마라는 말 자체가 워낙 그 발음 자체가 귀엽고 그렇지만 제주도 말로 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 아방, 아방, 어멍 하니까 그 이렇게 끝에 그 하루방만 느껴지는 알았지. 하루방. 그러니까 그 이음으로 끝나니까 주는 그 약간 포근함 이런 게 있어서 난 너무 재밌었었는데. 시아방 시어멍이야. 근데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특이하다 그러기 뭐냐면 인상적인 아방이 둘이 나와요. 예, 인권이하고 호식이라는 그 에피소드도 혹시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거기는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그 둘 있는데 사이의 관계 짧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둘 사이 사실은 뭐 동네에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서로 되게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부인이 도망가고 서로 각각의 아이를 키우면서 또 둘 사이는 또 친구 사이지만 하나는 뭐라 그러지? 깡패? 양아치. 네, 깡패. 깡패. 하나는 도박에 예, 막 이렇게 그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결국은 이제 서로 도와주고 또 그런 친구였지만 결국은 또 이제 싸워가지고 상처를 입히게 되기도 서로. 하고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그 비포 애프터가 되게 그 굉장히 드러나게 대비되는 아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그 양아치인지 깡패인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엄마 잃어버리고 아내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쪽은 도박하다가 이제 아내 도망가고 그러고 남아있는 자식들을 보살피다가 되게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된 그래서 하필 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똘똘해서
그게 온통 자기 세상의 전부였는데 요 두 놈이 또 일을 치죠. 그러게 청소년 임신 요즘에도 또 뭐 그런 것도 놀랐어. 나오던데 뭐 고딩 엄빠 뭐 이런 것도 예. 프로그램이 있긴 하던데 근데 그 그- 청소년 근데 임신을 22주 차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22주 차는 그러니까 왜냐면 임신 중단이라는 이슈를 놓고 볼 때 네. 윤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주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참 걱정이 많이 됐었던 어떻게 작가가 다룰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비판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둘이 이제 뭐 본인들은 실수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막 이러고 이제 본인들도 어멍이 되겠다고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우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막 이제 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1년을 하면은 얼마가 버는데 뭐 2천만 원 얼마 그랬더니 뭐 여자애가 하고 이제 그러고 둘이 있던 장면들이 귀엽던데 결국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아도 우리가 걱정을 하나도 안 했던 이유는 그렇지. 지네가 키워. 지네만 푸른 키워. 마을이고 거기가 푸른 지네만 마을이고 키워. 그 두 아방들이 결국은 자녀들한테 져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서도 이렇게 페미니스트 관점을 접는다면 네. 큰 걱정을 안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도 거기 그 누구지 인권이 그 남자의 아버지가 그 서로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뭐 자기 자식 앞길을 막는다. 그러면서 여자애가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죠, 임신을 그렇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 아들이 한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좀 걸렸죠. 그렇죠, 보통 많이 하는 말이죠. 많이 듣는 어. 말이고. 네, 되게 걸렸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들끼리 화해하면서 그러니까 내 딸한테 사람들이 그게 상처 입힌 거 너무 속상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랬냐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거의 그 시아방이 되는 모먼트에서 누가 그랬냐는데 여러 사람을 리스트업 하면서 너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또 이제 무릎 꿇고 사과했어. 무릎 꿇고 기억나.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데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낭만화되는 거 이런 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윤리학자로서 이제 사회적 포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궁이란 말 요즘에 안 쓰잖아요. 아들 자자 쓴다 그래서 그때 포공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포공이 그 한 개체를 키워내는 그런 어떤 한 공간이라면 이 엄마까지도 포함하는 일종의 사회적 포공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바탕 같은 걸 만들어주는 이름이 만약 아방이라면 저는 낭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 푸른 마을에서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포공이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게 이제 사실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아버지가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죠. 남녀 구별된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 아버지가 전혀 그런 어떤 내 존재의 바탕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지 않는 아버지라면 근데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좀 되게 폭력적이고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페미니스트에서 어머니 네. 메타포로 사용하기도 하죠. 네, 어머니라고 한다고 다 편하진 않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면 또 막 싫다고, 나는 싫다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도 싫고 어머니도 싫고. 사실 실제 어머니들 중에서 그 드라마에서 그 어멍 중에서도 네. 좀 답답한 어멍도 많고 좀 이해 안 되는 어멍들 많이 있었죠. 네. 예, 제일 인상적이었던 어멍은. 제일 인상적이었던 어멍은 아무래도 그 옥동인가? 김혜자로 김혜자, 나왔던 김혜자로 옥동. 나왔던 그 엄마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답답한 엄마로 나왔었죠. 오죽하면 댓글들을 보니까 이 엄마가 제정신으로 그럴 수가 없다. 그 새로 결혼한 그 사람이 친아빠다 뭐 이런 게 막 떴어요. 사람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반전 없더라고. 친아빠여도 용서할 그렇지. 수 없다까지 갔었죠. 근데 반전은 없더라고. 아니 근데 설명을 안 하니까 엄마가 설명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네.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나왔잖아요. 이게 맞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네. 여정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막 이해하려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막 네. 노력을 했었는데 그의 삶은 또 그만의 어떤 그 시간 또 그런 모습
들이 또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나름 좋은 것, 러프하게 굉장히 거칠게 얼기설기 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해결이 되길 바랬어요. 뭔가 출생의 비밀 드라마,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그럼 이병헌이 깨닫고 죽기 전에 맞아주셔서 그제서야 감사해요. 막,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속해서 김혜자는 미안하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해. 또 왜 안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해. 이게 부모 자식간에 하는 거잖아. 엄마 나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나 청소년기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엄마 미안하다고 해. 아빠 미안하다고 해가 저한테 상담을 오는 내담자들이거든요. 미안하다고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된 거는 어떤 부모는 어떤 사람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김혜자가 갑자기 철이 들고 깨달아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존재가 왜 갑자기 어떻게 철이 들어요. 어떻게 철이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줬구나. 김혜자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과는 뭐였냐면 어떤 미친년이 미안한 걸 알아. 그렇지.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닫기 시작한 거야. 난 미친년이야. 나는 그냥 밥 주고 학교 보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사는 건데 난 미친년이니까 내 장례식 하지 말고 넌 울지도 말아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강아지는 밥을 주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웃어주지도 않았던 거 그냥 나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엄마는 그런 존재였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병헌이 시도를 하잖아요. 된장찌개 엄마 된장찌개 끓여줘. 그리고 나중에 김혜자가 할 수 있던 최선의 말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지금 너랑 한라산 보고 간 거. 이병헌은 그 말에 기대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부모랑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임종을 맞는 가족이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 많죠.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를 작가가 던져줬으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매끈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단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에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선아는 아버지가 그런 결과를 줬죠.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던 거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병헌은 엄마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 둘이 함께 꾸려가는 삶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그쵸. 이해되지 않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걸 할 서로 수 있겠다. 위로하겠죠. 예. 그래서 그게 나도 그 마음이 선아가 들었어요.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봐. 궁금한 거. 그래, 나는 맞아. 궁금해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물어봐. 근데 언니야 물어봐도 그러니까, 나도 몰라. 물어봐도. 물어봐도 원하는 대답이 안 그렇지.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답답한 그랬잖아. 건데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인생이라고 던져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면서 우리 실제 아방과 어멍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메타포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게 불편해하는 자매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걸 많이 설명해 주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그건 어머니에 대한 대칭어가 아니다. 가부장제적인 의미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호와 왕 사상이 일종의 제도화를 거치면서 되게 위계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관계 설정을 재설정하는 거였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구약 전공자이시니까 여호와 왕 사상이 뭐였는지를 한번 조금 여호와 왕 사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출애굽이 굉장히 이제 그 해방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했던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되었던 그런 제국주의를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왕 사상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인간 왕을 또 세우잖아요. 일종의 타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뭐 장로님들이 뭐 우리 백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백성은 아닌데 눈이 번쩍 떠져 막. 왕과 백성 이런 그 비유 메타포가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하자면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생각했던 그런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위계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왕으로 표현하든 아방 어멍으로 표현하든 우리 존재의 기반을 표현하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 뭐 틀린 말로 하면 그라운드 오브 비잉, 네. 그 이름을 우리 관계 안에서 가장 대표성을 갖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라면 좀 새로운 이름을 찾아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22년도에 핫했던 드라마 가지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